자, 우리 볼게요. 자, 우리 진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야 끝나고, 그리고 그 뒤로는 뭐 자습할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얘기는 항상은 아니고, 나야 이제 한 해 안에 하던 걸 또 한 번 더 하게 되고 하면서 아무래도 문제 난도에 대한 감각이 약간 이렇게 무뎌지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갈수록 이제 지금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지금 10 몇 년째냐 아무튼 수도 없이 반복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는 되게 만만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난도 조절이, 그러니까 문항 난이도 조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그래도 내가 어쨌든 최대한 조금 쉽게 내려고 노력 중인데, 아무튼 이번엔 내가 배신은 때리진 않을게요. 자, 아무튼 자, 상업과 아니지 위에 할 차례죠. 위에 이거 조금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자, 상품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행태.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에서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일상용품은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날마다 쓰는 거, 전문 상품은 그냥 우리가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쩌다 한 번씩 쓰는 걸 보통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서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전문 상품은 뭐 이런 데서 구입을 한다. 그래서 일상용품을 대표하는 건 편의점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석 가게나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뻔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상업과 소비 공간의 변화. 자, 이것도 그냥 현재 그냥 우리나라의 모습이니까 그냥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이용이 보편화됐고, 그 다음에 대형 냉장고가 뭐 집집마다 있죠. 근데 냉장고는 아무리 커도 왜 항상 작아 보일까? 보통 엄마들이 그런 말 안 해요? 냉장고는 분명히 큰데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 이게 다람쥐가 뭐 겨울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만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그래서 대량 구입 및 대량 뭐 이렇게 하는 게 많아져서 대형 마트가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대형 마트도 생길 만큼 다 생겨서 사실 이제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뭐 급격하게 변하고 그런 건 거의 없어지죠.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상품 구입과 여가 활동, 외식 등을 함께하는 경향 때문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 거기 가면 다 할 수 있는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스타필드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고 있다. 자,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종전에는 공장에서 물건을 도매라는 건 뭐냐면요, 이 도자가 묶음이란 뜻이에요. 커다란 묶음, 그러니까 대량으로 사와서 소매상은 이제 말 그대로 조금 파는 사람, 그런 상인들을 소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슈퍼마켓 주인이 뭐 공장 가서 직접 뭐 물건을 사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도매상들이 그걸 대신하면서 이제 이익을 조금 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던 유통 구조가 온라인 유통 구조로 바뀌게 되면, 전자상거래가 바뀌게 되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통 구조가 좀 단순해진다. 넘어갈게요. 자, 다양한 소비 공간의 등장. 자, 이제 이건 등장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에 등장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선생님과 여러분들 그 사이에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에는 없던 것들이거든. 물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자, 편의점 우리나라에서 90년대에 처음 생겼고요. 자, 뜬금없이 질문. 자,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차이점. 편의점하고 슈퍼마켓의 차이점 뭐가 다를까? 그래, 문화상품권을 뭐 어떻게 쓸 수 있으면 편의점이고 쓸 수 없으면 슈퍼마켓이에요? 편의점은 문을 안 닫고 슈퍼마켓은 문을 닫고 편의점 중에 문 닫는 편의점이 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너무 착취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뭘 착취하냐면 이제 뭐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게 프랜차이즈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사에서 이게 처음에 계약 맺은 대로 너 24시간 운영해야 돼. 그러니까 야간 알바 손님도 없는데 쓰느라고 이제 편의점이 사실 많이 힘들거든. 요즘은 24시간 운영 안 해도 되도록 뭐 그렇게 법도 바꿔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이제 거기에 말한 거에 들어 있는데 슈퍼마켓은 체인점 형태가 아닌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아주머니들이 자기 자식 이름 따가지고 무슨 상회 그런 것들이 슈퍼마켓인데 그냥 이렇게 체인점이 아니라 단독으로 있는 거. 그다음에 편의점은 체인점 형태를 편의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편의점이 내 기억에는 1990년대에 처음 생겼어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다음 대형 복합 쇼핑몰도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고요. 무점포 소매업 당연히 뭐 전자상거래, 뭐 온라인 상거래 뭐 같은 말이긴 한데 무점포 소매업도 최근에 생긴 거고. 그다음에 직거래 장터 같은 것도 통신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핵심은 밑에 있는 이 자료예요. 외울 건 또 외워 주셔야 돼요. 정리할게요. 주요 소매업태별 특성이라고 돼 있는데 업태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영업이나 업무 실태를 업태라 그래요. 그냥 업종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계 용어다 보니까 업태란 말을 썼는데 뭐 공식 용어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소매업체들이 뭐가 있냐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오래된 기출문제에서는 슈퍼마켓도 물어보고요. 뭐 재래시장도 물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물어봐요. 딱 이것만 물어보니까 이제 정리할게요. 자, 우리 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소매업체 또는 소매업태를 봤더니 백화점이 있고요. 백화점. 그 다음에 대형 마트가 있어요.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다르죠. 좀 비싼 거 팔고 여기는 일상용품 파는데 사람들이 이제 대량으로 한꺼번에 구매하고 주차장이 필요하고 한꺼번에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형마트하고 파는 건 비슷한데 편의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점포 소매업, 그러니까 온라인 그런 거래, 전자상거래 다 묶어서 뭐 홈쇼핑 다 이제 무점포 소매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네 가지. 자, 먼저 사업체수 볼게요. 사업체수. 2개는 숫자가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2개는 숫자가 굉장히 많죠. 참고로 C가 편의점인데 전국에 지금 4만 개 이상 있어요. 계산해보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4만 개쯤 있다. 대략 인구 1000명당 하나씩 있는 거지. 뭐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이 되게 치열하잖아, 편의점이. 자, 그러면 A, B는 백화점 아니면 대형마트일 텐데 백화점이 숫자가 많을까? 대형마트가 숫자가 많을까? 대형마트가 더 많죠. 백화점이 더 고차 중심지예요. 이야기했던 것 같아. 백화점 하나가 유지가 되려면 인구가 50만 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고향 정읍이 인구가 지금 11만 명이거든요. 백화점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있을까 없을까? 시골에도 대형마트는 있어요. 그래서 대형마트가 당연히 더 고차 중심지, 얘는 상대적으로 저차 중심지. 자, 그래서 숫자가 대략 5배쯤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가 백화점이고요, 얘가 대형마트예요. 편의점은 엄청나게 많고. 자, 그럼 우리가 사업체 수에서 편의점하고 무점포 소매업 구분하는 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보죠. 이건 똑같잖아. 의미가 없잖아. 넘어갈게요. 자, 종사자 수는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역시 차이가 좀 나고요. 편의점보다는 당연히 훨씬 적은데 이제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나죠. 눈에 띄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역시 이건 별 차이가 안 나니까 이것도 굳이 이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됐죠? 자, 근데 이제 매출액 이제 이건 외울게요.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매출액이 제일 많은 게 온라인 상거래, 무점포 판매업. 자, 여러분들은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그런 거래보다는 이제 왔다 갔다 생활하면서 편의점도 많이 가고 매점도 많이 가고 우리 학교는 물론 매점이 없지만 분식집 같은 것도 많이 가고 해서 이제 실제로 뭐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돈을 많이 쓰기도 하겠지만 나만 하더라도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내가 쓰는 거에 한 80%는 이제 인터넷 쇼핑인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백화점이 매출액이 제일 적고요. 자, 대형마트하고 편의점은 같죠. 당연히 이건 이제 구분 못해요. 대신 무점포 소매업이 제일 많다. 이제 이건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보기 직전에 외워두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정리하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와 공간 변화.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1차 산업 농업 공부했고요. 2차 산업 제조업 공업 공부했고, 이제 3차 산업 서비스업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게 상업이다 보니까 앞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산업을 여러 가지로 구분하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4차 산업, 5차 산업도 막 구분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3차 이상은 다 3차라고만 해요. 왜냐면 4차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통신하고 관련된 거라고 이렇게 따로 구분, 어느 정도 이게 합의가 됐지만 5차, 6차, 7차 뭐 그런 것들은 학자마다 다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1차, 2차, 3차까지만 구분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산업 구조,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또는 뭐 나라마다 어떤 산업이 중요하냐, 뭐 성장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산업 구조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해왔다.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뭐 거의 모든 나라 전부 다 농업 중심 또는 뭐 1차 산업 중심이었죠. 농사 짓고 살았고 뭐 물고기 잡고 살았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산업혁명,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변화가 또 크게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공업의 비율이 이제 약간 낮아지면서 줄어들면서 서비스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게 현재 상태거든요. 그래서 변화의 기준이 공업이에요, 공업. 공업이 발달하기 전 이제 공업보다 다른 게 더 비율이 훨씬 커진 시대. 됐죠? 그 용어 자체가 공업화 사회, 공업이 발달하기 전, 그다음에 공업에서 탈출하는 시대 이렇게 구분이 된다. 됐죠? 자, 그래서 전 공업화 사회는 농업 중심의 사회이고 1차 산업의 비율이 높고요. 산업화 이전 사회고 이때는 농사 지어야 되니까 토지 중요하고요. 노동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골고루 분포하는 편이었었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도 1950년대까지는 정말 인구가 전국에 거의 고르게 살았거든요. 실제로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선생님 고향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지리교사인데 내 고향 자랑도 좀 할 수 있지. 그래서 내 고향이 정읍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자꾸 시 아니래, 정읍이래, 읍이래, 읍. 젠장. 자, 정읍은 시야, 시. 그래서 정읍이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어봤냐면 한국사에서 정읍 발언 들어본 적 있죠? 정읍 발언이 뭐죠?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튼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한 거잖아.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겠다. 남한만 이렇게 선거해가지고. 그런데 호남선 기차를 타고 가다가 정읍에서 내려가지고 그 발표를 한 거거든요. 왜 정읍에서 내렸을까? 당시에는 정읍 인구가 전국에서 10위 안에 들었었어요. 10손가락 안에 들었었어. 물론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쭉 순위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사실 순위를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과거에는 인구가 전국에 고르게 분포했다. 자, 하지만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2차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공장은 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들어설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국가공단이 여기 구로공단이라고. 그래서 도시화가 동시에 일어나고요. 이때는 공장 짓고 뭐 임금 주고 뭐 원료 사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자본, 물건을 만들 노동력, 이게 제일 중요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탈공업화 사회는 2차 산업의 비율이 감소한다. 그리고 3차 산업의 비율이 크게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 뭐 정보화 사회라고도 그러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봐봐. 오늘날 2차 산업 제조업의 생산액 또는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을까? 전체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 매출액 기준으로 증가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을까?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봤더니 2차 산업의 비율이 감소한다 그러잖아. 기준이 매출액이 아닌 거예요.
취업자 수 또는 종사자 수,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산업혁명 시기에 물론 기계가 있긴 했지만 그때는 뭐 기계가 뭐 이렇게 아주 뭐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사람 손이 당연히 많이 필요했지.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공장에 가면 사실 사람 손 별로 필요 없거든. 대부분 이제 정말 좋은 로봇이나 아니면 인공지능이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공업화 사회라고 하는 건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탈공업화 사회라고 한다. 어떻게 보면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뭐 세상을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뭐 내가 뭐 미래학자도 아니고,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예를 들면 1000명당 로봇이 얼마나 많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H 자동차 회사 있죠. 거기는 앞으로 사람을 한 명도 안 뽑아도 자동차를 만드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계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다 그래서 이게 사람 대신 기계로 다 대체할 수는 없거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고민을 한번 좀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2차 산업은 사람을 더 이상 이렇게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얘가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불러요. 사람을 뽑지 않아도 물건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제가 어쨌든 이게 상식이니까 그냥 이렇게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자, 3차하고 4차는 묶으시면 되고요. 2차 산업의 비율이 증가하는 시기 이게 공업화 사회고요. 그 다음에 2차 산업의 비율이 줄어들죠. 이 시기가 탈공업화 사회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날은 3차 산업이 비율이 제일 높다. 독보적이다. 자, 밑에 있는 그래프 또 우리가 외울 거, 정리할 거 또 이렇게 알려줄게요. 자,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수 비율을 봤더니 그냥 우리나라 상황이니까 이것도 그냥 어떤 시대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2차 산업의 취업자 수 비율을 봤더니 증가하고 여기까지 증가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감소하죠. 그래서 1990년대 중반쯤에 우리나라는 탈공업화 사회가 됐어요. 물론 이거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탈공업화 사회에 있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자,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오른쪽 거죠. 자, 오른쪽 거. 지역별 특징 잘 잡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도 앞에서 이제 계속해서 뭐 시도별로 정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먼저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서울하고 경기가 당연히 덩어리가 커요.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그럼 그 반대인 곳은 어디일까? 인구 규모가 제일 적은데. 시도 가운데. 여러분들 눈 뜨고 제일 동그라미 작은 거 보면 돼.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돼. 세종 굉장히 작고요. 제주 굉장히 작죠. 참고로 여러분들 제주도 인구가 60만 명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그런데 어쨌든 60만 명이 조금 넘어가는데, 자, 여러분들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명. 서울의 구가 몇 개 있냐면 25개. 그러면 서울은 평균적으로 구 하나당 인구가 몇 명이죠? 1000 나누기 25 하면 되잖아. 40만 명 정도 돼요. 땀나. 자, 그래서 제주도 인구는 서울에 있는 평범한 구 하나보다 조금 많다. 그중에 관악구는 인구가 조금 많은 편이어가지고 한 5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관악구보다 인구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이 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세종시는 2013년에 생겼거든요. 인구가 늘어나긴 하는데 아직 4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인구 규모가 작다. 세종시는 안 가봐서 모르겠네.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우리가 50만 명이라고 한 건 뭐 평균적으로 그런 거잖아. 근데 세종시의 특징이 뭐죠? 신도시기도 하고 일단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럼 대체적으로 좀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가난하다 보면 편이 좀 그렇지.
자, 여기는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신도시니까 대부분 아파트잖아요. 아마 백화점이 있을 것 같은데? 찾아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알려주세요. 내가 찾아보기 귀찮고. 자, 어쨌든 제주도, 세종시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제주도 한번 볼게요. 제주도. 자, 제주도는 여러분들 경사가 되게 완만한 화산섬이에요. 자, 이런 데서 농사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경사가 너무 급하면 우리가 관악산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지만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서는 이런 데서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가 한라산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의외로 경사가 너무 완만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귤 농사 짓는 거고 배추 재배하는 거고 무 재배하는 거고. 그래서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꽤 높아요. 얘네들이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당연히 많이 짓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자, 제주도에는 2차 산업이 많을까 적을까? 공장이 적다. 당연히 적다. 섬이기도 하고 인구도 적고 운송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거기는 관광지인데 공장에서 막 이렇게 매연 같은 거 나오면, 오염물질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의 특징은 우리나라 모든 행정구역 가운데 2차 산업의 비율이 제일 낮다. 제주도의 특징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제주도랑 반대인 곳, 지역 내에서 2차 산업의 비율이 제일 높은 곳. 울산, 그쵸?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그냥 우리나라 최대 중화공업 도시니까 울산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은 우리나라 또 모든 행정구역 가운데 1차 산업의 비율이 제일 낮아요. 자, 서울 안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여러분 본 적 없죠? 나도 본 적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거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광역시만 한번 볼게요. 광역시. 자, 울산은 이제 예외야? 그럼 나머지 광역시 가운데 2차 산업의 비율이 지역 내에서 제일 높은 곳. 그러니까 제조업이 좀 발달한 광역시. 인천이에요. 보면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2차 산업의 비율이 높잖아.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자, 우리가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도 지역에는 그래도 제조업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공업 1등이 경기도잖아. 그런데 이제 인천은 당연히 바닷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무역 항이었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공장 잘 안 짓긴 하지만 이미 인천에는 공장이 많아요. 그래서 인천이 광역시 가운데서는 얘 빼고 제조업의 비율이 제일 높다. 왜냐하면 문제를 그지같이 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자, 여러분들 광주하고 울산하고 지역 내 제조업 비율이 어디가 높을까? 자, 이런 건 사실 안 가르쳐 주거든. 근데 문제를 내기도 해. 그래서 어쨌든 광주는 자동차 공장이 있긴 하지만 그거 다 합쳐봤자 인천 쪽이 제조업 비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이건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자, 성격이 정반대인 곳 대전. 대전은 우리나라에서 광역시 가운데 2차 산업의 비율이 제일 낮다. 그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이제 아까 2차 산업의 비율이 낮은데 얘네들 세 개 묶을게요. 우리가 농업 단원에서 이야기했어. 깡촌들, 촌락지역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1차 산업의 비율이 높은 동네들. 전북, 전남, 경상북도. 그래서 이 표에서는, 이 그래프에서는 뭐 이렇게 정도만 특징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더 하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진도가 다 끝나고 여기서 끝내면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또 맞죠. 토요일 싸움 어디했어? 이렇게 만족 지연이라고 아니? 그래요. 뭐 우리가 뭐 시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이랑 그 다음 시간 2시간 정도 조금 여유롭게 수업해서 진도 끝낼게요. 네, 수고했습니다.